삼성전자가 지금 5배 이상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0배 이상 올랐는데요. 글로벌 AI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AI는 잠깐 떴다가 지는 테마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이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이미 충분히 검증된 ETF인데요.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나온 ETF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티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부티플 채널 구독하면서 좋은 영상 많이 참고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채널에 초대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금융코칭연구소의 210입니다. 제 이름이 숫자로 210이라서요. 210억 만들어드리는 210TV라고 유튜브 채널도 하고 있습니다. CFP라고 하는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현직에서 20년째 재무설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등기업 주식을 사라 책을 썼고요. 올해는 부의 방향을 만드는 공인재무설계사라는 책도 썼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AI 시장 확대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서 작년부터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이고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세계 1등이죠. 앞으로도 이 두 종목이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투자자라면 이번에 미래에셋에서 나온 타이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이번에 처음 나온 건데요. 레버리지 ETF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를 때는 2배가 올라서 좋지만 내릴 때도 2배가 내려서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을 살 때 신용을 쓰거나 개인적으로 빚을 내서 사면 주가가 급락할 때 반대 매매 위험도 있고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죠.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 반대 매매 위험은 없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이제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수익률이 희석되는 것이 불만이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사고 싶은 투자자라면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제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24년 말에 비해서 지금 5배 이상 올랐고 SK하이닉스는 10배 이상 올랐는데요. 아직도 1년 후 예상 이익과 비교하는 추정 PR은 7배 수준으로 글로벌 AI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는 이익 증가세가 지속되면 노무라증권이 제시하는 가격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그 목표가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 수없이 등락을 보이면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전략을 잘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까지 안 간다고 노무라 증권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반도체는 AI 시장에서 핵심적인 시장입니다. AI는 잠깐 떴다가 지는 테마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메가 트렌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 중에서 AI를 써본 사람이 16%라고 하는데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이전 세대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온 뒤로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더 이상 마차를 타지 않죠. 컴퓨터가 나온 뒤로 더 이상 아무도 타자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된 지 한 3년밖에 안 됐고 앞으로도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바꿔갈 것입니다. 반도체는 처음에는 컴퓨터에서만 쓰였지만 지금은 스마트폰, 가전제품, 자동차, 시계, 안경에도 쓰이고 있죠. 지금은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로봇에도 앞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이 반도체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RIA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 중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만 투자하는 것보다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핵심적인 종목들에 분산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타이거 반도체 탑10 같은 ETF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한 60% 정도 담고요. 나머지 8개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비중이 더 크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는데 SK하이닉스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라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배당금을 많이 주는 커버드콜 ETF 찾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운용사들도 이런 트렌드에 맞게 커버드콜 ETF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탑10 종목으로 구성돼서 반도체 시장 상승에도 참여하면서 배당금도 많이 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나온 ETF로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 액티브가 있는데요. 이 ETF는 월배당 방식인데요. 올해 4월에 나와서 5월에 처음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주당 170원이 지급돼서 배당 수익률이 1.23%였는데 이걸 연원산으로 보면 약 15% 정도 되는 거니까 배당주로서도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을 매도해서 배당금을 지급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배당주보다 훨씬 많은 배당금을 줄 수 있는데요. 보통 배당주들은 성장주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좀 적게 떨어져서 안정성이 더 있는 반면에 주가는 많이 안 오르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같은 성장주에 투자하면서 배당금도 많이 타기 위한 방법으로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한 커버드콜 ETF가 나온 겁니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크고 하락할 때는 손실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이런 ETF에 투자할 때는 연 15% 정도 나오는 배당금으로 당장의 이 돈을 생활비로 써야 될 게 아니라면 이 배당금으로 다시 ETF를 다시 매수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수량이 늘어나는 만큼 배당금이 더 많이 나오는 복리 효과가 가능해지죠.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처음 투자 원금 대비로는 손실을 일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못하고 횡보했던 데는 종목 수는 많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우량 기업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우량 기업이 되면 코스피 시장으로 옮겨가는 일이 많이 있었고 이런 현상이 의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는 벤처 기업들만 있거나 아니면 중소기업들만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상장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 영업이익이 적자인 기업들도 많이 등록되어 있고 상장 폐지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부실 기업들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승강제 같은 정책은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나스닥에 상장한 우량 기업이 뉴욕 증권거래소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나스닥에 남아서 있잖아요. 코스닥에서도 우량 기업이 계속 남아 있어야 지수가 계속 우상향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AI는 아직 상용화가 시작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산업 분야라서 최종적인 승자를 예측해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가 처음 생성형 AI를 내놓으면서 구글이 망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었죠. 하지만 그 뒤로 수많은 AI들이 나왔고 구글도 제미나이를 내놓으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같은 분야도 나오고 있죠. 과연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결국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든 최종 승자가 되는 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독점하게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분야도 처음에는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망하고 글로벌하게 보면 10여 개만 살아남았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수많은 기업들이 있었지만 애플과 삼성 그 몇 개의 중국 기업들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판매 대수나 매출액 점유율 말고 이익 점유율이 더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의 판매 대수가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익 점유율은 전체 시장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죠. AI 시장도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특정 한 가지 AI만 사용하지는 않고 몇 가지 AI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익 점유율은 1등 기업이 전체의 한 80%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1등 기업과 나머지 기업의 주가는 양극화가 아주 심해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기업이 최종적인 1등 기업이 될지는 저도 못 맞춥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한 기업 주식에만 몰빵하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AI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이 미국 나스닥 시장의 대표 ETF를 사든가 아니면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을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나스닥 100 지수 ETF 중에서 가장 오래돼서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ETF인데요. 타이거 미국 AI 빅테크 10은 나스닥 100개 중에서도 상위 10개에만 집중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이 상위 탑 10에만 집중해서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한 종목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국 빅테크 종목들은 다 포함되어 있고 대만의 TSMC랑 네덜란드의 ASML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이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주 산업은 앞으로 AI 시장 이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우주 산업은 각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산업이어서 민간 기업들 중에 미국의 빅테크 같은 대형 우량 기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라고 하는 재사용 로켓을 사용하면서 우주 화물 수송량의 한 80% 정도를 거의 독점하고 있고요. 전 세계 상공을 덮는 그 인터넷 통신망인 스타링크도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 우주 테크 분야에서 가장 앞서 나간 기업이 됐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시가총액은 거의 2조 달러까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나 메타도 제치고 글로벌 한 6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테크 기업들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 우주테크 ETF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우주테크 같은 종목도 올 4월에 처음 나왔는데 5월 한 달 만에도 50% 이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이 ETF에 스페이스X가 들어있지는 않지만 상장이 된 후에는 당연히 담게 될 것 같습니다. 우주테크 ETF가 스페이스X를 담을 때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사실 예측해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래 공모주는 상장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공모주를 받은 투자자나 공모가보다 훨씬 쌀 때 들어갔던 벤처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많이 내놓아서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우주테크 관련 ETF들이 이 스페이스X를 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와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는 인덱스 펀드가 무조건 시가총액만큼 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처럼 스페이스X도 급등락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우주테크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많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상태지만 스페이스X는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우주테크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됐을 때 나스닥의 기술 기업들은 큰 하락을 겪었습니다. 기술 기업 같은 성장주들은 금리에 좀 민감합니다. 아직 현금이 많지 않고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 많아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나스닥 100 지수는 약 33% 하락했지만 다양한 업종이 섞여 있는 S&P 500 지수는 한 1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장주들을 모아놓은 SCHD, 슈드 같은 종목은 22년도에 6.5%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SCHD는 미국 시장에서 배당금이 증가한 상위 100개 종목을 매년 리밸런싱해서 교체해주는 ETF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 환율은 6.4%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SCHD를 달러로 산 사람들은 원화 기준으로 보면 22년도에 마이너스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슈드의 수익률을 추정하는 한국 시장에 상장된 ETF를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합니다. 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는데요. 이런 ETF는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좀 적게 떨어지는 배당주에 투자해 주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 통계적으로 환율이 상승하니까 금리 상승기에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국민성장 펀드는 출시 첫날 온라인 판매 한도가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는데요. 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품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나 적었던 것 같습니다. 총 한도가 6천억인데 만약 1,000만 원씩 하는 투자자라면 6만 명밖에 못하는 거였죠. 이 펀드는 과거의 정부 주도 펀드와 비교하면 AI나 반도체 같은 기업들도 포함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도 분산 투자가 된다는 점에서 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이 상품은 이제 수익률에 대해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20%까지는 손실을 보전해주고 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이미 다른 절세 상품을 한도만큼 하고 있는 사람이고 5년 동안은 찾지 않아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한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상품은 세액공제가 아니고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더 절세 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액공제라서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세금 환급받는 금액이 같은데요. 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최대 49.5%인 사람이라면 49.5%만큼 절세가 되는 거라 효과가 더 큰 상품입니다. 직장인들의 평균 저축이익이 매달 50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문제네요. 아직 돈줄남 김경필 대표님의 유튜브를 안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불필요치를 좀 줄여서 수입의 절반은 저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청년인데 월 50만 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먼저 청년 미래적금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청년 미래적금과 청년 IS에는 중복해서 할 수는 없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청년 미래적금은 정부 지원금도 있고 비과세도 가능해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실질적으로 연 19%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600만 원이 넘는 청년이라도 연 13%대 정도 이자를 받는 셈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청년 IS에서는 국내 주식이나 ETF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투자 수익은 불확실성이 있죠. 확실하게 13% 수익이 나면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보다도 높은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 지출을 줄여서 한 100만 원 정도는 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일단 50만 원은 청년 미래적금으로 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중개형 ISA에서 해외 주식 펀드를 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청년형 ISA는 청년 미래적금과 중복가입이 안 되지만 원래 있었던 중개형 ISA는 할 수 있습니다. 청년형 ISA에서는 국내 주식에만 할 수 있지만 중개형 ISA는 해외 주식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청년 도약 계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청년형 ISA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청년 미래적금은 못하니까 청년형 ISA를 하면 됩니다. 이 청년형 ISA에서 투자할 종목은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 ETF를 다 할 수 있는데요. 종목 선택이 좀 어려운 초보자라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데 투자해주는 타이거 200 같은 종목으로 적립식으로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상품을 무슨 용도로 쓰게 될지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결혼 자금이든 주택 자금이든 구체적인 목적을 정해서 그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만기가 돼서 찾을 때 의미 없이 그냥 써버릴 수도 있거든요. 국내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성도 기대하면서 매매 차익 비과세도 받고 배당금도 많이 받고 싶고 배당 소득세도 절세를 하는 일석삼조의 투자를 하고 싶다면 적합한 상품이 타이거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국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배당금을 많이 주는 우량 기업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익률도 보면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이 났는데요. 배당금도 커버드콜 ETF라서 옵션 프리미엄이 추가돼서 연 12%대 배당 수익률이 나오니까 일반 배당주 투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 배당이니까 한 달에 대략 1% 정도의 배당금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주식이라 매매 차익은 비과세고 옵션 프리미엄도 비과세입니다. 원래 개별 주식의 배당금은 2~3%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15.4% 배당 소득세를 내는 거니까 금액이 커도 세금은 많이 내지 않는 구조입니다. 30대 직장인들의 로망이 10억을 만들면 경제적 자유를 이뤄서 조기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샀으면 1억으로 10억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요. 내 인생이 그런 일이 또 오기란 쉽지 않겠죠. 저는 1억을 10억으로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더라도 제2의 엔비디아 같은 종목을 찾아다니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성장이 충분히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펀드를 몇 가지 골라서 묻어놓으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10억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나스닥 100 지수만 봐도 14년 만에 10배가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보다 AI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잘 골라서 묻어놓으면 좀 더 빨리 10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외 주식에 투자한다면 연금저축 IRP, ISA를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 절세가 돼서 실질 수익률을 높여서 더 빨리 목표 달성이 될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저축과 IRP에 연간 1,800만 원, ISA 2,000만 원이면 1년에 3,800만 원을 절세 계좌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면 3년이면 한도를 다 채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10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명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평균 은퇴 나이가 50대라고 하면 너무 막막하죠. 통계청, 지금은 국가데이터처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국가데이터처의 자료를 보면 25년도 기준으로 부부의 적정 노후 생활비를 월 341만 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전국 평균치라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400만 원은 넘을 거고 좀 풍족한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500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 서울에 사는 중산층 은퇴자들은 보통 월 5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나 취미 활동도 좀 하려면 실제로 500만 원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월 500만 원이면 1년이면 6천만 원이고 10년이면 6억 원입니다. 40년이면 24억 원이죠. 엄청나죠? 그렇다고 50대에 은퇴할 때 24억 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월 500만 원 중에서 국민연금으로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보통의 기업에서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다면 월 150만 원 정도
정도는 나올 거고요. 부부가 같이 했다면 3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거기다가 퇴직금이 있죠. 퇴직금도 꾸준히 직장 생활을 했다면 2억 원 이상씩은 쌓여서 이걸로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40대 은퇴해서 100세까지 살 은퇴 자금을 준비하려면 50대 은퇴한 사람보다 통장에 한 10억 원 정도는 더 있어야지 풍족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큰 돈을 준비해 놓는 사람은 주식이나 코인에서 대박이 난 사람 아니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대 은퇴한다고 더 이상 일을 안 하고 은퇴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겠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나오고 퇴직연금도 55세부터 연금으로 탈 수 있으니까 40대 대기업에서 퇴직했다면 어디든 재취업을 해서 일을 더 해야죠. 기존 직장만큼 주지 않는 곳이라도 눈높이를 낮춰서 계속 일을 해야죠. 월 300만 원 정도 받는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금리로 보면 15억 원 정도의 예금이 있어야지 세후로 받는 금액과 비슷할 겁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40대에 퇴직을 하게 됐다면 퇴직금도 얼마 크지 않을 거고 투자는 투자대로 하고 있더라도 돈 까먹으면서 살 생각하지 말고 일을 더 오래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집 한 채만 가지고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기업이면 돈도 많이 받아서 은퇴 준비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대기업을 다니면 눈높이도 높아져서 더 비싼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퇴직금도 중간 정산 받아서 아파트에 보태고 대출도 풀로 받아서 빚 갚느라 개인연금 준비도 못하고 정말 퇴직할 때 집 한 채만 남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 은퇴 준비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집을 팔면 다시는 이런 아파트를 못 살 것 같으니까 자식한테라도 물려주자는 마음으로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금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짧은 기간에 풍족한 연금을 만드는 방법은 사실 투자 원금을 최대한 늘리고 수익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가 몇 년 안 남은 직장인이라면 일단 불필요출을 최대한 줄여서 투자를 할 여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금저축 IRP에 1년에 1,800만 원, ISA에 2,000만 원, 부부가 같이 하면 1년에 7,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5년만 바짝 하면 3억 8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3억 8천만 원으로 투자를 해야죠. 미국이나 한국의 4차 산업 관련 AI나 반도체, 또 전력 인프라, 로봇, 우주 등 이런 산업 위주로 투자를 잘해서 불리면 그나마 연금을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절세 계좌를 활용하고도 중간에 해지해서 깨서 써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처음에 계좌 개설할 때 세금 혜택만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금 혜택보다 사실은 그 돈이 모이고 쌓이면 불어나면 그 돈으로 뭘 할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나 IRP면 이거 노후자금이다, 은퇴자금이다, 연금으로 타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고요. ISA 같으면 이걸 가지고 중간에 내가 집을 사겠다 혹은 자녀 대학 등록금이다 라든지 어떤 그런 목표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목표 없이 그냥 세금 절세해준다, 세금을 깎아준다 이 생각만 하고 하면 중간에 충동적으로 어떤 돈 쓸 일이 생각나면 그냥 해지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돈을 나중에 만기가 돼서 찾을 때 뭐 했을지 용도를 좀 구체화하는 게 좋고요. 또 중간에 깨게 되는 이유가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를 맞벌이 하다가 잠깐 몇 달 이렇게 외벌이가 되거나 이랬을 때 수입이 줄어들면 이제 대출 이자 갚느라고 있던 돈 막 깨서 쓰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럴 때 그 비상금이 없으면 이런 전세 계좌에 있는 돈도 막 깨게 되죠. 그래서 보통 비상금을 최소한 3개월치 이상의 생활비만큼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월 지출이 한 500만 원이다. 그러면 1,500 정도는 있어야죠. 한 300 정도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비상금이 있어야지 절세 계좌에 있는 돈을 깨지 않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근로자로 맞벌이를 계속 해왔다면 최소 생활비 월 300만 원은 국민연금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일부 부족한 금액은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근데 직장이 급여가 많지 않은 곳이거나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서 국민연금도 많지 않고 퇴직금도 없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 부부가 일은 평생 했어도 국민연금, 퇴직연금 다 합쳐서 월 15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라도 연금저축이나 IRP, ISA를 만들어서 최대한 납입을 하고 또 적은 돈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이 수익률이 높으니까 AI나 반도체, 로봇, 우주 이런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서는 연금을 개시한 후에도 한 달 한 달 연금으로 타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계속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연금을 개시할 때 계좌에 3억 원이 있었다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나면 총 6억 원을 연금으로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수익률을 높이면 연금을 더 많이 타거나 더 오래 탈 수가 있습니다. 연금을 개시했는데 만약에 60세부터 100세까지 40년 동안 연금을 탈 거라면 포트폴리오를 3단계로 나눠서 구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는 겁니다. 당장 1, 2년 안에 연금으로 탈 금액은 단기 채권 펀드에 넣어놓고 3년 이상에서 10년 이내에 탈 금액은 혼합형 펀드에 넣어놓고 10년 이후에 탈 금액은 주식형 펀드로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을 개시할 때 매도 순위를 1번 단기 채권, 2번은 혼합형, 3번은 주식형 이런 순서로 정합니다. 그러면 1번 단기 채권 펀드를 한 달치만큼씩 매도해서 현금화해서 연금을 타고 그동안 혼합형과 주식형은 투자가 되면서 수익이 나고 있겠죠. 이 단기 채권 펀드가 소진돼서 없어질 때가 되면 혼합형 펀드를 일부 단기 채권으로 변경하고 또 주식형에서 일부를 매도해서 혼합형으로 변경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주식형에 남아있는 금액은 평생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펀드를 변경하는 걸 혼자 하기 힘든 분이라면 TDF를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2030, 2035, 2040 같이 5년 단위로 연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연금으로 개시하고 싶은 시기와 가까운 걸 선택해서 매수하면 그 연도가 될 때까지 주식형 비중을 점점 줄여주면서 채권형 비중을 늘려주고 하면서 수익률의 변동을 좀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탈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평소에 수익률 좋은 종목 골라서 투자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그 전에 불필요 지출을 줄이자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투자해서는 수익률이 1000%가 나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돈줄남 김경필 대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자금을 만들어서 여기 뷰티풀 채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좋은 종목들 잘 투자해서 경제적 자유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는 1등기업 주식을 사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은 1등기업 주식이 손실 위험도 적고 수익률도 가장 많이 납니다. 이일영TV 제 채널에서도 제가 알려드리는 좋은 팁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